2023년 의성읍의 한 고택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던 그날 오후였죠. 잘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익숙지 않은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수십 년 평생을 일궈온 한 집안의 재산이 종이 위에 차가운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 지분부터 수도권의 빌딩, 막대한 현금 자산까지 오빠들은 각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분을 확인하며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막내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는 충격적인 유산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성읍 고택의 큰 사랑방에 변호사가 가져온 공증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모두 지쳐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과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탁자 주위로는 아버지의 두 아들인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인 새언니들, 마지막으로 병색이 가시지 않은 얼굴의 막내딸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버지의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박선영은 자신의 이름 세 글자마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삶이 희미해져 있었죠.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성호 씨의 유언장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온 사업체의 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여러 채의 빌딩,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예금 자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의 이름 옆에 적힌 상속 재산 내역이 호명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세한 만족감과 함께 숙연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갔고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복잡한 기업 구조와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박선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숨죽이던 오빠들과 새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선영에게 쏠렸습니다. 20년 병간호를 도맡은 그녀에게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남기셨을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박선영 자신도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감 속에서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박선영 씨에게는 의성읍 외곽에 위치한 구 공장 부지 일대를 상속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사랑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 공장 부지라니요. 그곳은 아버지의 사업 초기, 지금의 그룹을 일구기 훨씬 전에 사용하다가 수십 년 전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아 낡고 주변에는 쓰레기만 쌓여 악취가 풍기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시세로 따지면 오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10,000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아무 가치 없는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의 대가가 저 낡은 공장 부지 하나라니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물이 끼얹어진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언니들 사이에서는 참았던 얕은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첫째 새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서영아. 저런 낡은 땅은 받아서 뭐하니? 골치 아프게.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안 그러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새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맞아. 저긴 관리도 안 돼서 위험할 텐데. 돈 될지는 모르겠다만. 차라리 팔아서 내 생활비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빠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며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릴 것인지 벌써부터 그 계산에 몰두하는 표정이었죠. 박선영의 몫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미안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20년의 희생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당연히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죠. 변호사가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빠들은 벌써부터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빌딩 관리는 누구에게 맡길지 등 재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들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텅 빈 가슴에 낡은 공장 부지라는 유산의 이름만이 차갑게 박혀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박선영의 이름 옆에 구공장 부지 일대라는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20년 희생의 전부였습니다. 박선영은 사랑방 탁자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짐을 챙기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어떠한 미련이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변호사 역시 먼저 일어섰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방에 홀로 남겨진 박선영은 멍하니 낡은 유언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구공장 부지 일대. 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문득 20년 전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고 파리의 한 대학원으로부터 유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 그녀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봄날 아침 첫째 오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아,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으니 빨리 내려와봐.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온 박선영이 마주한 것은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돕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더디게 호전되었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누군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나는 사업체를 물려받아야 하니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나는 전문직 특성상 시간을 내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어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선영에게 향했죠. 선영아, 네가 제일 낫지 않겠냐. 너는 아직 미혼이고 지금 하는 일도 잠시 쉬었다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우리야 각자 가정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네가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맞다. 그들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죠. 박선영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돌이라는 무게와 아픈 아버지를 두고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녀는 결국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학 허가서는 서랍 속에 잠들었고 건축가의 꿈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간병이 20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박선영의 삶은 아버지의 병세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불편한 몸을 닦아드렸죠. 밤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뜬 눈으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빠들은 가끔씩 병원비를 보내거나 명절에 잠깐 들러 얼굴만 비추고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올 때마다 고생이 많다는 말은 건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박선영의 지친 모습이나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나 감사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책임을 대신해주는 고마운 존재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은 가끔씩 밤에 몰래 예전에 그렸던 건축 도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꿈이 고스란히 담긴 설계도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해왔죠.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신음소리나 필요한 물건을 찾는 소리가 들리면 서둘러 도면을 접고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간병만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죠. 29살 빛나던 건축가의 꿈을 포기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박선영의 청춘은 그렇게 병실 안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그녀의 손에 남겨진 것은 낡은 공장 부지라는 이름의 유산뿐이었습니다. 20년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택에는 다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박선영은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병간호와 함께 멈춰 있었죠. 지난 20년간 박선영의 하루는 아버지의 컨디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체온을 확인하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를 챙겨드리고 불편한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꿔드렸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돌려드리는 일은 기본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간병은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령이 생겼고 아버지의 작은 신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불편하신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은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박선영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형제들 역시 그녀에게 따로 간병인을 붙여주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버지께서 짜증을 내실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물이 너무 뜨겁다 같은 말들이 비수처럼 박혔죠.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런 짜증보다는 무기력한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박선영은 그런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억누른 채 오로지 아버지의 편안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만 잠시 내려와 병실을 찾았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돌아가곤 했죠.
사업이 바쁘다,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변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병실에는 잠시 북적였던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박선영은 그런 오빠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박선영은 그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가끔 박선영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열로 힘들어하실 때 밤새 찬물로 몸을 닦아드렸던 날, 아침에 열이 내리자 아버지가 눈을 뜨고 박선영의 손을 잠시 힘없이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박선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박선영이 끓여드린 미역국을 드시고 오늘따라 간이 딱 맞네라고 짧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에 박선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20년의 고된 간병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 부장님도 가끔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병상 옆에서 묵묵히 간호하는 박선영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막내딸 덕분에 편안하십니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곤 했죠. 김 부장님의 따뜻한 시선은 박선영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김 부장님은 아버지 사업의 산증인이었고 아버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박선영은 김 부장님을 보며 아버지의 사업 초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내고 더욱 쇠약해지셨죠. 박선영은 어머니 간병에 이어 아버지 간병까지 쉼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병상 옆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그렇게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공장 부지라는 이름의 유산과 20년간의 고독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후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해 다시 의성고택으로 내려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그들의 분위기는 이미 지난번 유언장 낭독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거운 슬픔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긴장감이 맴돌았죠. 새언니들도 함께 와서 집안 곳곳을 살피며 물건 정리를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박선영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끼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주로 아버지의 서재와 사업 관련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회계 장부와 계약서, 주식 관련 서류들이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들 사이에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없어. 첫째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둘째 오빠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은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100억 원이라는 말에 박선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그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죠. 오빠들은 아버지의 모든 서류와 귀중품이 보관되었을 만한 장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금고는 물론 서재의 책장 뒤, 아버지 방의 가구 구석구석까지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들의 시선이 박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첫째 오빠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아, 너 아버지가 최근에 큰돈을 만지거나 어디에 보관하는 걸 본 적 있니?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 그의 말에는 박선영이 혹시 돈의 행방을 알거나 심지어 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충격과 함께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헌신한 자신을 의심하다니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런 돈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고. 둘째 오빠가 박선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큰 돈을 아버지가 혼자 처리하셨을 리 없는데. 혹시 아버지께서 너에게 따로 맡긴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없었니?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말이야. 오빠들의 질문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기 위해 박선영을 추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서운함과 배신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에만 눈이 멀어 20년 희생한 동생을 쉽게 의심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언니들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런 돈은 어디 땅속에 묻어놓은 건 아닐까? 옛날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 어디 이상한 곳에 써버리신 건가? 그들의 말은 박선영의 의심을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날 밤늦게까지 집안을 뒤졌지만 사라진 100억 원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초조함과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그들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박선영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사라진 100억 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오빠들의 의심.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정말 그 큰 돈을 어디에 숨기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년 희생의 대가로 받은 낡은 공장 부지와 함께 박선영에게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와 가족에 대한 깊은 실망감만이 남았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떠난 후 고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사라진 100억 원,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의심, 그리고 20년 희생의 대가로 받은 낡은 공장 부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오빠들은 다시 찾아와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구와 옷까지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꺼내놓으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은 물건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신세가 되었죠. 오빠들은 여전히 사라진 100억 원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 처리나 귀중품이 있을 만한 곳을 우선적으로 뒤졌습니다. 박선영은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하는 동안 아버지 곁에 늘 놓여있던 낡은 탁상 시계, 손때 묻은 만년필, 즐겨 입으시던 낡은 카디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빠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들이었죠.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랍장 중 하나였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이 서랍장 옆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거나 넣어두시는 모습을 가끔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과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손때 묻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을 살피던 박선영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다른 서랍 칸보다 바닥이 두꺼운 듯 했습니다. 손톱으로 틈새를 조심스럽게 파내자 나무로 된 작은 덮개가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누런 종이 한 장과 낡은 금속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자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딸 선영아, 이 글을 네가 보고 있다면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를 찾아보거라.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은 충격에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산소라니요. 왜 아버지께서 무덤에 무언가를 숨겨두신 걸까요? 그것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오빠들이 아무것도 없어. 라며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선영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손에 들린 쪽지와 낡은 열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라진 100억 원 그리고 오빠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빠들이 찾지 못하고 버려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박선영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만 남기신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20년간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선영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술렁였습니다. 낡은 열쇠는 차갑게 빛났지만 박선영에게는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유품 속에서 발견한 쪽지와 열쇠를 품고 박선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산소의 특정 위치에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라진 100억 원과 오빠들의 수상한 행동까지 겹쳐 생각할수록 무덤 속 비밀이 단순한 물건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박선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들은 분명 오늘도 다시 와서 집을 뒤질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혹은 오빠들이 먼저 어머니 산소에 가보기 전에 그곳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은 손전등과 삽을 챙기고 낡은 등산화에 발을 구겨 넣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곳에 모셨죠. 간병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는 꼭 들렀던 곳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박선영은 이를 악물고 발을 옮겼습니다. 나뭇가지에 스치는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가족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주변이 희미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비석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와서. 쪽지에 적힌 대로 어머니 산소 오른쪽 경계석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선영은 세심하게 돌의 개수를 세었습니다. 8번째 돌. 그 돌 아래에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8번째 돌 옆에 서서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잠들어 계신 곳을 파헤친다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게 맞는 일일까 잠시 주저했지만 아버지의 메시지와 사라진 100억 원, 오빠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삽으로 돌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흙은 단단했고 삽을 뜰 때마다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흙먼지가 일어 얼굴에 묻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박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정성스럽게 흙을 퍼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십 센티미터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금속성인 물체가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크게 쿵쾅거렸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더 깊이 파내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시락통보다 조금 큰 크기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낡은 금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박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덤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라진 100억 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박선영의 눈빛은 상자 안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꺼낸 철제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보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와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사라진 100억 원 현금이 들어있을 거라 막연히 예상했던 박선영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선영아.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박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흐릿해졌지만 박선영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오랫동안 숨겨두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네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편지에 오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사업과 재산에 눈이 멀어 박선영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후에는 그녀의 목까지 탐낼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산 중 일부를 형제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숨겨두고 오직 박선영만이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산소에 숨긴 이유는 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었고 그곳이 외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20년.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 네가 젊음과 꿈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바친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내가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네가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고 힘들게 몸을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던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선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몰랐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녀의 희생을 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 20년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너의 삶을 위한 선물이다. 내 꿈을 다시 펼치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유산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 선영아, 부디 행복하여라.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박선영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금융상품 가입 증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박선영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라졌다고 했던 100억 원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모두 박선영의 이름으로 신탁되어 있거나 증여된 상태였습니다. 수도권 요지의 상가 건물, 해외 주식, 고액 예금 등 총 가치는 오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필적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유산을 박선영만을 위해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무덤가에 앉아 박선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20년간의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이제야 확인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인정.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겨두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남겨주셨던 겁니다.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박선영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되찾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비밀 유산과 진심을 확인한 박선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덤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박선영은 아버지의 편지에 언급된 신탁회사와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은 아버지의 계획을 일부 알고 있었고 박선영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속 및 신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 두셨죠. 오빠들은 여전히 사라진 100억 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박선영에게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그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할 뿐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이 유산은 박선영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선영은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던 의성읍 외곽의 낡은 공장 부지를 찾았습니다. 오빠들이 쓰레기라고 비웃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에게 그곳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업 흔적이자 자신의 잃어버린 꿈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건축 디자인 전문가였던 김 부장의 도움을 받아 박선영은 낡은 공장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박선영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금과 딸의 능력이 합쳐진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기반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꿈을 담은 복합문화 공간과 디자인 스튜디오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려진 땅을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죠. 이는 젊은 시절 그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낡은 공장 부지의 변화의 바람이 불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오빠들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가치 없는 땅에 왜 저러나라며 의아해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박선영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박선영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금을 마련했는지 궁금해하며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비밀 신탁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낡은 공장 부지는 사이 한땀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선영은 이곳에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갤러리, 카페, 지역 주민을 위한 공방 등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건축가 박선영의 이름은 다시 한번 업계에 알려졌고 사이 한땀은 의성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오빠들은 완공된 사이 한땀을 찾아왔습니다. 패어갔던 땅이 이렇게 변모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박선영은 그들을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지치고 소외되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오빠들은 어색하게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눈빛에는 부러움과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사라진 100억 원과 박선영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냈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대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완성했습니다. 20년 희생에 대한 복수는 거창한 응징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던 가족들 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행복을 찾아낸 그녀의 성공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속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딸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희망의 열쇠였죠. 박선영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이 한땀, 즉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